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업 시간이 5분 정도 늦었습니다. 이번에 새 교재를 갖다 여러분 편집을 했는데 인쇄 과정에서 좀 실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교재를 갖다 지금 그 학원에 와서 지금 처음 받아봐가지고 나한테 보내준 그 인쇄용 파일은 괜찮았는데 지금 인쇄 과정에 재본 과정에서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교재를 갖다 새로 이제 작성을 갖다 해서 여러분들한테 배포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수업은 그래서 그 보조 교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진도대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교 정치부터 하면 어떠냐,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은 정치 사상하고 연관성이 좀 이렇게 있어가지고 또 이제 정치 사상을 갖다 비교 정치하고 연관을 지어서 그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나가야 돼서 여러분들한테 좀 양해를 먼저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새 교재가 제대로 이제 그 완성돼서 나올 때까지는 며칠 동안은 보조 교재를 갖다가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고대 정치 사상부터 이제 우리가 쭉 수업을 들어가게 될 텐데, 일단 여러분 이제 사상을 갖다가 사상 파트를 갖다 우리가 이제 그 편집을 갖다 이제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디에다가 초점을 갖다 주로 맞췄느냐. 현재 지금 우리가 비교 정치에서 특히 민주주의라든가 그다음 또 정당이라든가 정치 제도, 기타 정치 제도 이걸 둘러싸고 있는 논쟁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시민의 참여 문제입니다.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의 논쟁, 그리고 또 시민의 정치 참여, 이런 문제들이 이제 되게 심각한 현대의 문제들이고, 뭐 고대부터 시작해갖고 근대에 이르기까지 정치 사상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적어도 이제 지금 우리가 제기했던 문제, 특히 민주주의와 관련돼서 시민의 정치 참여, 그리고 또 그 공공성과 개인의 자유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사상을 갖다 전개했던 사람들을 갖다 중심으로 뽑아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정치 사상가들의 그 이론들이 말이에요. 어떻게 나중에 이제 비교 정치에 반영되게 되는지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특히 이제 쟁점은 정치 사상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공화주의라고 부르는 그 사상과 그다음 또 자유주의라고 부르는 사상, 이 두 가지 사상을 중심으로 한 쟁점을 갖다가 중심으로 시민의 정치 참여, 공공선과 개인의 자유, 이제 이 주제들을 갖다 중심으로 사상 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 정치 사상. 오늘 이제 다루게 될 게 고대 정치 사상인데, 자, 우리가 시기 구분을 갖다 한번 해볼게요. 일단 서양 사상. 자, 우리가 서양 철학이라고 하는 것 갖다 이야기할 때, 물론 뭐 동양 사상도 간혹가다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수십 년 전에 딱 한 번 출제된 적이 있었어. 맹자의 무슨 뭐 정치 사상에 대해 설명하시오. 뭐 그런 문제가 한 25년, 30년쯤 전에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 당시에는 뭐 어떻게들 대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동양 정치 사상은 나온 게 없고 정치 사상은 주로 이제 서양 정치 사상이 나오고 최근에는 한 3번 정도, 지난 10년 동안 따져보면 한 3번 정도 정치 사상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전부 다 한 사람이 나왔어요. 누가 나왔냐면 토마스 홉스가 이제 사상에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홉스만 갖고 공부를 할 거냐 그러면 안 되죠. 일단 보면은 정치 사상을 제대로 공부하시면 비교 정치도 여러분들이 재밌는 쟁점 같은 것들이 눈에 보일 거예요. 사상 공부 잘해두면은 정치학 공부하는 게 즐겁습니다. 자, 서양 사상이라고 얘기할 때 서양 사상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키워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자, 첫 번째는 합리주의야. 두 번째는 총체성입니다. 자, 고대부터 시작해서 근대까지 이어지는 서양 철학의 핵심 키워드는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합리주의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이성에 부합하려고 하는 태도, 이성에 부합하려고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합리주의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rationality, 이성이 뭐야? 이성이 뭐야, 여러분들? 여러분들 모든 사회과학의 핵심은 합리성에 있습니다. 경제학도 그렇고 사회학도 그렇고 정치학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합리적 행위자를 가정을 하고서 이론들을 전개를 한단 말이죠. 그럼 합리성이 뭔데? 쉬운 얘기거든, 사실은. 이성은 능력을 얘기합니다.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rationality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 선악을 갖다 판단하는 능력. 자, 사람에 따라서 이걸 다양한 용어로 부르는데 어떤 사람을 이걸 윤리적 이성,
또는 성찰 이성, 비판 이성, 실천 이성이라고까지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윤리적 판단 능력을 갖다 뭐라고 한다? 우리가 흔히 윤리적 이성, 도덕적 이성, 어떤 실천 이성, 비판 이성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용어로 부르는 게 선과 악을 판단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눈앞에 전개되는 현상에 대해서 그것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이걸 갖다 판단할 줄 아는 능력.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이성이라고 그러고, 자, 두 번째는 이익을 갖다 계산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이익에 대해서 계산할 줄 아는 능력. 자, 뭐가 자기의 이익이고 뭐가 불이익인가를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행위를 갖다 할 줄 아는 능력. 이것 갖다 우리가 합리적 행위자라고 부르는데, 이런 이성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도구적 이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도구주의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인스트루먼털리즘. 예, 이게 바로 뭐냐면 도구적 이성, 철저하게 이익을 갖다 계산할 줄 아는 능력. 요걸 이야기합니다. 자, 서양 사상은 일단 합리주의를 갖다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성 중심주의인데 중요한 포인트. 전근대, 그러니까 우리가 르네상스 이전의 시기를 갖다 전근대라고 얘기하고 르네상스 이후를 갖다 근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모더니티에서는 특히 도구적 이성을 중심으로 사회 이론을 전개한다. 그 전의 시대는 주로 어때? 예, 윤리적 이성을 갖다 중심으로 사회를 갖다 설명하는 이런 식의 시각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근대와 전근대의 차이 하나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근대는 어때? 도구적 이성을 중심으로 사회 이론을 전개를 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고대, 중세 여기까지는 주로 윤리적 이성을 갖다 중심으로 사회를 갖다가 설명하려고 하는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점. 자, 이 정도만 일단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 총체성. 총체성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좀 메모를 해주세요. 요건 김성현의 정의입니다. 예. 총체성이란 무엇이냐? 흩어져 있는 개체들을 일정한 기준, 괄호 열고 표준, 일정한 기준 또는 표준에 의해,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개체들을 일정한 기준 또는 표준에 의해 체계적으로 종합하려는 성향. 흩어져 있는 개체를 일정한 기준 또는 표준에 의해 체계적으로 종합하려는 성향. 예, 요거 갖다 우리가 총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성향이 서양 철학의 핵심이야. 고대부터 시작해갖고 근대까지 이런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고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볼게요. 이게 흩어져 있는 개체들을 일정한 어떤 표준, 기준에 의해 체계적으로 종합한다는 말이 무슨 소리냐? 여러분, 동양에서 말이야, 주역에 나오는 말 중에 자연이란 말 있지. 스스로 자자 그러할 연자. 자연은 뭐야? 우리가 어떤 이론적으로 말이야, 왜 물이 흘러가는가, 왜 해가 저쪽에 떠서 저쪽으로 지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태도. 이게 동양적인 자연관이에요. 그렇죠? 근데 서양 애들은 달라. 바로 뭐?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원칙이 존재한다. 그렇죠? 예,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 법칙이라고 부르지.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을 갖다 지배하고 있고, 그 법칙을 갖다가 발견함으로써 뭐를 할 수 있어? 사회를 관리하고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는 이런 식의 시각이 지배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눈앞에 존재하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뭐를 추구하는 거예요? 각자 개체들 간의 상관관계, 상관관계를 관찰을 하고 그걸 통해서 뭐를 확립하는 거야? 규칙성을 확립해 나가는 거죠. 왜? 그 규칙성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론 또는 법칙이라고 불리는 것들이란 말이지. 그 이론을 발견하게 되면 어때? 자연을 지배하는 원리를 발견하게 되면 자연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잖아. 그렇죠? 자연을 갖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관조하고 감상하기보다는 자연을 갖다 이렇게 좀 지배를 갖다 하려고 하는 이런 식의 태도가, 예, 이런 총체성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내 프랑스에서 이제 석사학위 공부를 갖다 할 때 좀 이상한 애가 하나 있었어. 약 똘끼가 충만한 이제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프랑스예요. 근데 걔가 이제 뭐 석사 논문을 갖다 너는 뭐를 쓰려고 그러냐? 각자 이제 의견들을 나누는데 이 친구 하는 얘기가 자기는 정치 사상에 관심이 많은데 그 동양과 서양의 차이를 갖다가 의학을 갖다 가지고 설명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한번 얘기를 좀 해봐라. 근데 걔가 내가 동양에서 왔다 그러니까 관심 많이 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지. 걔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저 얘기를 하더라고. 동양 의학은 자기가 알기로는 되게 자연주의적이라 일단 사람이 아프잖아. 사람이 아프면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어가지고 치료를 하려고 합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뜨고 약초를 뜯어가지고 잘 다려 먹이잖아요. 그렇죠? 정성을 다해가지고 하늘에 빈단 말이야. 자연에 의존하는 거지. 자연을 지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먹여.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 그 다음 단계는 포기하는 단계입니다. 체념하는 단계예요. 의로서 자기의 최선을 다해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갖다 현실 세계에서 다 하는 걸 우리가 의로울 의자 써서 의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의는 인간의 덕목이야. 하지만 어때? 결과는 인간이 지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거기는 뭐야? 도의 영역이야. 도를 아십니까, 여러분? 예, 거기가 도의 영역이란 말이야. 체념한단 말이지. 근데 서양 애들은 안 그래. 자, 걔들도 출발점은 비슷하지. 약초를 뜯어서 먹인다. 안 나. 예, 신한테 가서 연락이 빌죠. 안 난단 말이야. 그 다음 뭐를 해? 예, 여러분 이제 약에서 이제 자연에서부터 액기스를 뽑아가지고 화학 물질로 약을 만들잖아. 약을 먹이지. 그래도 안 낫잖아. 그럼 어떻게 돼? 사람의 몸을 째잖아요. 끊임없이 어때? 예, 주어진 자연에 복종하기보다는 그걸 갖다 지향하고 뛰어넘으려고 하는 이런 식의 태도. 바로 뭐 아까 얘기한 총체성에 입각해서 어떤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립을 하고 자연을 갖다가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 이게 바로 보면 이제 그 서양 사상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고대하고 또 이제 그 저희 뭐야 전근대하고 근대 이후에 이 총체성이라고 하는 게 또 이제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전근대 시대에는 여러분들 뭐야 그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원칙을 증명해낼 수 있는 과학적 수단이 발달하지 못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만물의 근원이 뭐냐를 갖다 이야기를 할 때 여러 가지 학자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자유롭게 얘기를 해.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뭐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의 근원은 불이다. 피타고라스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할 때 여러분들 괴롭혔던 피타고라스는 뭐라 그래? 만물의 근원은 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당시에는 그래 그게 맞냐 틀리냐 입증해 보자. 경험적으로 입증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어때? 되게 자연스럽게 자기가 성찰하는 바들을 갖다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다면 근대 이후에는 자연과학이 고도로 발달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증명이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입증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주제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이제 근대하고 고대의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요걸 여러분들이 서양 철학의 특징을 갖다 일단 요 정도로 이제 그거 하시고 텍스트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이제 고대 정치 사상을 다룰 시간입니다. 자, 앞에 나오는 이제 고대 정치 사상의 흐름, 이제 고대의 역사와 사상 나오는데 요거 그냥 참고로 하세요. 시험 문제 할 때 무슨 뭐 요 부분 한 3페이지 정도, 4페이지 정도 되는 거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은 없고 주로 정치 사상을 시험 문제에서 물어볼 때는 이론가 하나를 줍니다.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 또는 토마스 홉스 이런 사람을 이제 한 명을 출제를 하고 그 사람의 정치 사상이 현대의 어떤 문제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요걸 갖다 꼬치꼬치 캐물어 보는 그런 문제 같은 것들을 제시를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여기 나오는 건 쭉 흐름만 보고 그 다음 이제 주요 사상가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게 재밌습니다. 이게 사실은. 자, 고대의 역사와 사상부터 볼게요. 우리가 고대라고 부르는 시기는 언제야? 그리스 로마 시대인데 일단 여기서는 이제 그 그리스 시대로만 이제 그 한정을 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고대의 역사와 사상 초창기, 그러니까 아테네가 그리스에서 지배적인 패권을 갖기 전의 시대예요. 아테네 이전, 그러니까 기원전 6세기부터 기원전 5세기 전반까지 시기를 우리가 그 고대 철학의 초창기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기 고대 철학은 이오니아 섬을 중심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그리스는 여러 군도로 만들어져 있잖아. 이오니아는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섬이죠. 자, 이 시기에는 상업과 기술이 상당히 발달을 했었고 상품의 생산과 유통 이런 것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토지를 갖다 보유하고 있는 부자와 아니면 장사를 갖다 해갖고 무역 같은 것들을 통해 갖고 돈을 번 부자하고 서로 간에 이제 갈등이라든가 경쟁이 심하게 이루어졌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귀족과 상업 귀족 간의 갈등이 이렇게 심해졌었고요. 자, 도시 국가들 간의 통상으로 역동적이고 풍부한 시민들의 생활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요하네스 힐슈베르거 이름 알 필요 없어요. 요하네스 힐슈베르거라고 하는 독일의 한 철학자는 자기 그 서양 철학사라고 하는 이따 두꺼운 책이 있어. 그 책에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의 외향적인 성격, 특히 자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는 이런 태도가 이런 자연 환경과 사회 환경 속에서 발달하게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갖다 하는 그런 분도 계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개방적이고 어떤 이제 자연에 대해서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이런 태도들이 이제 당시 그리스 사람들의 특징이었죠. 자, 밑에 보세요. 세 번째 점 별표 한번 쳐보세요. 자, 전통이나 신리에 사로잡히지 않고 사물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들로부터 보편적 원리를 이끌어내고 개괄하는 이성적이고 이론적 사고가 발달했다. 바로 뭐 총체적 사고, 그렇죠? 예, 그리고 합리주의,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란 말이야. 여기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가 뭐야? 전통이나 신리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 말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뭐? 위에다 조그맣게 메모. 이성의 주체는 인간이었다. 이성의 주체가 인간이었어요. 지금 무슨 소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 그리고 또 뭐가 이익이 되고 불이익이 되냐를 판단하는 능력을 누가 갖고 있는 거야? 신이 아니라 그건 인간의 판단 영역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내가 윤리적으로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또 이익을 계산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럼 어때? 외부에서 뭐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윤리인지, 뭐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익인지를 나한테 명령할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렇죠? 판단의 주체는 누구야? 이성을 보유한 내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때? 이렇게 이제 주체적인, 예, 이런 이제 그 태도들이 발달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자, 네 번째 점도 이제 그 세 번째 점하고 연관된 건데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자유로운 생활에 대한 억압이나 구속에 대해 비판적이고 해방적인 의식이 발달하게 됩니다. 무슨 소리? 전통의 이름으로 나를 구속하지 마라. 그렇죠? 신의 이름으로 나를 구속하지 마라. 어떤 이제 국가의 이름으로 나를 구속하지 마라. 이런 식의 이제 생각들이 발달하게 되는 거지. 자, 시민들 간의 이것도 합리주의의 특징입니다. 시민들 간의 이익의 충돌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 즉 무슨 소리? 네가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고 나 역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야. 결국 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알고, 그쵸? 예, 그 다음 뭐가 이익인지를 갖다 계산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이유가 없어. 납득을 시키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폭력을 갖다 쓰는 사람들은 야만인들, 그렇죠? 비합리적인 그런 존재로 이제 간주를 갖다 하는 이런 의식들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민들 간의 이익과 충돌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가 충만했고, 자, 당연히 이런 분위기에서 뭐가 발달하는 거야? 직접 민주주의가 발달하게 되는 거죠. 예, 어떤 공동체의 중요한 일을 갖다 결정할 때 각자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이익을 계산할 줄 아는 사람들이니까 다 같이 광장에 모여갖고 의견을 갖다 제시하고, 예, 토론을 갖다 벌이는 이런 태도가 발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신과 자연과 인간의 구분, 이 부분이 상당히 재밌어요. 자, 일단 그리스는 다신교였어. 신은 자연과 인간의 존재를 근거 짓지만 신이 곧 자연이나 인간은 아니었습니다. 자, 일단 내가 그리스에서 미톨로지가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리스 신화를 보면 기독교에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하고 많이 다릅니다. 일단 신이 되게 많아요. 많고 그 다음 신이 어때? 예, 거의 인간하고 구분이 안 되지. 신이 말이야, 예, 그 음심을 가지고 있고 질투를 하고, 그쵸? 막 이러잖아. 자, 그리스에서 신이 갖고 있는 의미는 바로 뭐냐면 너와 나를 갖다 연결해주는 일종의 매개체 역할을 신이 합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쉽게 얘기를 해볼게.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합리적인 태도가 발달을 했어. 근데 어때? 자연에 대해서 자연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은 떨어진단 말이야. 그쵸? 갑자기 잘 지내다가 화산이 폭발해갖고 사람들이 수만 명이 죽어가요. 공동체 전체가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야. 갑자기 멀쩡하던 바다가 해일이 일어가지고 사람들이 또 이제 타격을 받는단 말이지. 자, 도저히 합리적으로 자기들이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갖다 뭘로 만드는 거야?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갖다 내세워서 거기에 대해 자기들의 추론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왜 이쪽 공동체가 저런 불행을 겪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된단 말이지. 그거 갖다 신의 뜻인 것 같아. 쟤들이 뭘 잘못해서 벌을 받은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어때? 그 신의 그런 의지에 대해서 또 다른 해석가는 뭐라고 얘기해? 아니야, 내가 봤을 때 그 신이 원했던 거는 바로 이런 이유였어. 신을 매개로 해서 뭐가 벌어지는 거야? 논쟁과 토론이 벌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플라톤의 저작이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 같은 거 보면은 주로 신화에 나오는 사람들을 갖다 쫙 이제 이름을 갖다 대면서 논쟁들을 벌인단 말이야. 그렇죠? 재밌는 얘기 하나 해볼까? 여러분 혹시 플라톤의 향연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책을 읽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아름다운 이야기지. 내가 우리 딸내미 고등학교 다닐 때 이 얘기를 해줬더니 우리 딸내미가 완전히 뻑갔어. 여러분들이 이제 인간은 말이야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인간은 왜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하는가? 무엇인가가 자기가 원하는 게 충족되면은 곧바로 또 뭐야? 어떤 욕구 같은 데 빠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를 설명을 할 때 플라톤이 뭐를 갖다 얘기하는가? 신화 하나를 얘기를 딱 꺼내죠. 여러분 이제 페니아와 포로스라고 하는 신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포로스라고 하는 신은 풍요의 신이야. 이 사람 옆에 가면 모든 사람이 늘 행복하고 부족한 게 없이 모든 게 다 넘쳐나는 이런 사람이 이제 그 포로스예요. 근데 거기에 비해 갖고 페니아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이 신은 여신이고 걸신이란 말이야. 끊임없이 결핍과 부족에 시달리는 그런 이제 여신입니다. 어느 날 올림포스 산에서 말이지 포로스가 이제 사람들을 여러 신들을 갖다 초대를 해가지고 기분 좋게 이제 향연을 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술에 취해서 잠이 들었어. 페니아가 그날도 배가 고파갖고 굶주린 배를 쥐고서 말이지 뭐 얻어먹을 게 없나 걸신이 찾아왔단 말이지. 딱 보니까 다들 자고 있어. 뭐를 갖다 얻어먹을까? 포로스가 말이야 잘생기고 풍요가 넘쳐나는 이 포로스가 잠을 자고 있더란 말이야. 문득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야 페니아가. 지금 내가 얘기한 게 인간의 얘기가 아니라 신의 얘기라고. 신의 얘기. 그렇죠? 페니아가 어떤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저 신의 포로스의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나의 이 굶주림과 부족함이 결핍이 채워지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포로스를 갖다 술 취한 이제 포로스를 갖다 유혹을 해서 이제 잉태를 하게 되죠. 그래서 태어난 애가 에로스야. 이 에로스가 인간이야. 얘는 어때? 아버지의 성향과 어머니의 성향을 다 물려받아가지고 끊임없이 어때? 아버지를 갖다 본받기 위해서 완벽함, 충만함 이거를 목표로 노력을 한단 말이지. 근데 그게 달성되면 어때? 곧바로 어머니의 그 결핍이 나서가지고 끊임없이 부족을 갖다 느끼게 된다. 이게 인간의 숙명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이 또 비판을 할 때도 내가 생각하는 신은 그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갖고 얘기를 하는. 고대 그리스의 신은 되게 재밌는 게 인간과 인간을 매개시켜주는 이제 그런 역할도 하게 되고 인간의 자기 얼굴을 갖다 비춰주는 일종의 거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울아 거울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이쁘냐? 뭐 누가 백설공주가 제일 이쁘냐? 거울이 답하잖아. 거울이 답하는 게 아니라 알고 보면 뭐야? 자기가 생각하는 거지. 그렇죠? 이런 역할을 갖다 하는 게 그리스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은 어때요? 인간 사회를 초월해서 인간 사회를 주관하시잖아. 절대적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라든가 회의를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고대 그리스의 신은 전혀 그런 의미를 갖다 갖고 있는 신이 아니었죠. 자, 다신교. 신은 자연과 인간의 존재를 근거 지어주지만 신이고 자연이나 인간은 아니었습니다. 신과 자연과 인간이 구분돼서 사고되는 시대였습니다. 인간은 자연과 인간의 사회 속에 내재된 신의 섭리, 즉 당위적 규범, 당위적 규범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야? 마땅히 따라가야 될 원칙이 뭐냐? 그쵸? 마땅히 따라가야 될 원칙이 뭐냐? 그리고 자연적 규칙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근거 지음, 그쵸? 우리의 삶을 갖다가 주관하는 보편적인 것의 정체를 파악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게 바로 뭐 우리가 얘기한 총체적 사고란 말이죠. 자, 시족 신화나 신화적 세계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그쵸? 아까도 얘기했잖아. 합리주의적 태도가 뭐야? 신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좌우된다면 그건 합리적인 태도가 아니죠. 합리적인 인간은 외부로부터 어떤 권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용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화적인 세계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것에 회의하고, 그쵸? 신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게 맞냐 틀리냐, 여기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진실성을 따지며 자연적인 것, 즉 피시스의 원리를 탐구하는 그런 태도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서 다양한 사상적 흐름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밑에 나오는 거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자, 밀레토스 학파의 한마디로 만물의 근원이 뭐냐? 우리의 운동의 근원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각자 자기가 답을 갖다 주장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학자들이 생겨났던 겁니다. 다음 페이지 가세요. 자, 4페이지. 자, 고대 그리스 철학의 성숙기. 자, 이때부터 아테네 시대인데,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플라톤과 그다음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시기예요. 자, 이처럼 피시스, 주로 자연에 대한 어떤 관심이라든가 질문을 중심으로 한 자연주의적 입장이, 자, 이제 이 시기가 언제냐면 기원전 5세기 후반부터 4세기까지인데, 자, 이런 자연주의적 입장이 자연현상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인식의 문제, 윤리의 문제,
인간 사회 문제에 대한 성찰로 점점 더 그 지평이 넓어집니다. 즉 무슨 소리? 인간의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보편적인 원리가 뭐냐, 여기에 대한 탐구로 넓어졌다는 거죠. 즉 피시스로부터 노모스가 뭐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놈, 규범이란 말이야. 자, 노모스라고 하는 거는 인간 사회에서 인간 사회를 갖다 운영하는 보편적인 원칙,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피시스는 자연적인 것이고, 이건 어때? 우리 인간의 의지로서 쉽게 바꿀 수가 없는 거야. 하지만 노모스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인간의 사회에 존재하는 도덕이라든가 관습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어때요? 예, 인간 사회의 의지에 있어, 인간의 의지에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나오게 된단 말이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상대주의라고 부르는 거야. 자, 소피스트라고 부르는 일군의 지식인들이 나와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바로 뭐? 예, 인간의 삶을 갖다 규정하는 원리는 이건 뭐야? 객관적이지도 보편적이지도 않다라고 하는 회의를 하는 사람들이죠. 예,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원리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어때? 그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이게 포인트야. 뭐라고? 인간의 삶을 갖다 주관하는 여러 가지 규칙들은 그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지. 그럼 어때? 시대와 장소에 따라 가지고 그 규칙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국제정치라든가, 지금 뭐 국제정치를 안 하지만은 거기에 들어가면 여러분 구성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자, 현상을 갖다 바라보는 인간의 개념적인 틀, 시각, 이런 것들은 어때? 사회의 영향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시각들. 이게 이제 상대주의적인 철학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현상을 인식을 하고 그 현상에 대해서 타인과 공유를 하려면은, 자, 개념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개념이 없이 어떤 물체를 갖다 인식하거나 진술을 할 수 있을까? 자, 예를 들어봐.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물체에 대해서, 이 하얀 물체에 대해서 진술을 해야 돼. 뭔가 여러분이 언급을 해야 되는데, 원통형이라고 하는 도형의 개념, 하얀색이라고 하는 색의 개념,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걸 어떤 식으로 여러분이 인식을 할 것이며 어떤 식으로 타인한테 설명을 하겠냔 말이야. 안 되죠? 자, 모든 것들은 개념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돼. 예를 들어 갖고 지금 봐, 내가 뭘 보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막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것들을 개념이 없다면 눈앞에 보이는 대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근데 물고기라고 하는 개념을 딱 쓰게 되면 이 헤엄을 치는 수많은 것들이 그 말을 듣는 사람들한테 인식을 하게 되잖아. 그쵸? 인식이 공유가 되잖아.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어떤 인식에 있어서는 가장 선행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개념은 어디서 오는 거야? 이게 지금까지도 쟁점이야.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쟁점이야. 자, 이 개념은 어디서 오는 거야? 자,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는, 상대주의자들, 소피스트들이 얘기하기는 개념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라고 보는 거지. 그쵸? 고정된 개념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 이런 식의 인식이 현실적인 삶의 태도에서 뭘로 이어지게 될까? 부패한 사회. 도덕이 무너진 사회로 이어지게 되죠. 왜? 결국에는, 그럼 봐봐. 무엇이 올바른 선이냐, 무엇이 진리냐, 그 개념이 인간 사회에서 결정된다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 사회에서 결국은 힘있고 빽 있는 놈이 주장하는 진리가 될 것이고, 걔가 주장하는 정의가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어때? 진실성 이런 것들은 상관없이 테크닉이 지배하는 사회, 그쵸? 기술이 지배하는 사회. 어떤 기술? 남을 설득하고 현혹시켜서 권력을 잡는 기술이 지배하는 이런 사회. 이게 돼버리는 거란 말이지. 요거 이해하면 쉬워요. 소크라테스가 등장한 이후, 테스형, 세상이 왜 그래? 나우나가 묻습니다. 사실 소크라테스는 답을 줬어요. 세상이 왜 그래? 소피스트적인 세계관 때문에 세상이 그런 거야. 무질서하고, 사기가 넘쳐나고, 그다음 이제 그 타인을 갖다가 억압하는 이런 사회가 나타난 이유는 바로 이 상대주의 때문이다라고 테스 형이 대답을 하는 거란 말이지. 자, 일단 거기까지만 이제 제 설명을 하고 이 텍스트 읽어볼게요. 자, 4페이지에 다시 한번 볼게요. 노모스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 자, 피시스로부터 노모스에 대한 관심으로 관심이 점점 철학의 영역이 확대가 됐습니다. 노모스란
고대 그리스에서 규칙, 습속, 법제 등의 의미를 가집니다. 즉 뭐 사회를 운영하는 규칙이야. 그렇죠? 자, 피시스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쓰일 때 노모스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 본질적이지 않은 상대적인 것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자, 노예제에 기반한 폴리스들, 특히 아테네에서 지배자들은 민주정치의 후퇴 속에서 자신들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상대성과 변동을 핵심으로 하는 노모스, 즉 시대적 변화나 상황의 변동을 이유로 정치체제의 변화를 정당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걸 뒷받침했던 사람들이 바로 소피스트들이었어요. 특히 소피스트들은 자연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정치적 출세를 노리는 젊은이들의 교육자이자 자문가로서 궁극적이고 불변하는 도덕과 정의의 존재를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들을 상대주의자, 회의주의자 이런 딱지를 붙이는데 현대의 상대주의자, 회의주의자 얘들이 누구야? 포스트 모더니스트들과 구성주의자들이 바로 여기에 딱 해당되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스트, 구성주의자들의 대선배야 이 사람들이 사실상. 자, 이들은 당시에는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간주가 됐었어요. 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피시스를 갖다 얘기를 하면서 변하지 않는 진리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단 말이지. 거기 비해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그런 시각으로 사회를 설명하다 보니까 야, 뭔가 진보적인 게 있다. 우리도 그랬잖아. 90년대 포스트 모더니즘이 처음 딱 등장했을 때 그 전까지 막시즘을 갖다 추종했던 사람들이 마르크스주의가, 사회주의가 붕괴된 다음에 대부분 뭘로 갈아탔어?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갈아타면서 새로운 진보 이렇게 얘기했던 거. 사람 사는 건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자, 얘들이 당시에 이게 진보주의자로 받아들여졌었어요. 소피스트들이. 이들은 당시에 새로운 철학자, 진보주의자로 생각되었었습니다. 왜? 과거의 피시스론, 즉 보편적인 원칙 이런 것들에 대해 나름 반기를 드는 혁신 세력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테스 형이 등장을 한 거야. 소크라테스. 세상이 왜 그래? 그쵸? 아테네가 타락했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사기가 넘쳐나고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들을 갖다 강변하는 거짓말쟁이들이 마구 이렇게 넘쳐나고 선동정치가들이 지배를 하는 이런 사회를 갖다 개탄을 합니다. 자, 소크라테스가 제시한 해결책은 뭐다? 간단해. 문제는 이런 개념이라든가, 그쵸? 진리라든가, 또 이성이라든가 이런 무엇이 합리적인가 여기에 대한 논의들이 인간 사회에서 만들어진다고 본 게 문제였단 말이야. 결국 변하지 않는 도덕률, 변하지 않는 합리성, 이성의 근원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해야 사회의 질서가 존재할 수 있지. 그렇잖아. 아니 여러분 봐봐.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면 사회 정의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 문제가 되는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뭐야? 변하지 않는 법이 존재를 하고 그것을 사회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받아들였을 때, 즉 그게 진짜 보편적인 것으로 간주됐을 때 질서가 존재할 수 있고 평화가 존재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이런 이성의 근원, 그러니까 그 윤리와 지식의 원천을 갖다 인간 사회 바깥에 존재해서 객관적으로 빛나는 것으로 정립을 한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예요. 이 사람이 몸짱이잖아. 소크라테스가. 여러분 못생겼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얼굴은 좀 못생겼을지 몰라도 소크라테스는 타고난 몸짱이야. 그래가지고 소크라테스를 사랑하는 남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소크라테스하고 둘이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돈 많이 들여고 파티를 연 다음에 다른 친구들 다 보내고 소크라테스한테 무릎 꿇고 사랑을 막 이제 빌었던 이런 남자도 있단 말이야. 자, 여러분 이제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런다고. 이게 얼굴은 못생긴 사람이 딱 길 가다가 말이지. 이 사람이 또 연기도 잘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야 될 거 아니야. 찡그리고 하루 종일 서 있지 한나절을.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 영감 저기 왜 저러지? 궁금해서 이제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럼 뭐라 그래? 가만히 생각하다가 나는 다이몬의 소리를 듣습니다. 다이몬이 뭐야? 일종의 양심의 소리예요. 지금 자 봐봐 여러분. 보편적인 어떤 것들. 지금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 무엇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가? 여기에 대한 것은 경험적인 세계가 아니라, 그쵸? 이미 주어져 있는 답이 있다는 거야. 그 답을 갖다 자기가 숙고를 하게 되면 그게 뭐야? 나한테 하나의 어떤 양심적인 것으로 주어진다는 거지. 경험보다는 어때?
이런 어떤 성찰에 통한 어떤 이제 직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갖다 강조하는 이런 이제 그 전통을 세운 사람이 소크라테스였단 말이죠. 한 가지 질문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 이런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어떤 규칙이라든가 법칙 같은 것들이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이 사람들의 생각이잖아. 소크라테스의 생각이잖아. 그럼 이거는 물질적인 것일까? 아니면은 관념적인 것일까? 변하지 않는 원리, 보편적인 어떤 규칙 이런 것들은 관념적인 것일까? 아니면은 물질적인 것일까? 관념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왜? 물질은 변하거든.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삼각형이라고 얘기할 때 삼각형 자 눈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보면 이것도 삼각형, 얘도 삼각형, 얘도 삼각형이야. 그쵸? 자 경험할 수 있는 현실의 세계는 계속 변할 수밖에 없어. 근데 세 개의 각을 가지고 세 개의 변을 가지고 있는 도형. 지금 내가 얘기한 건 전부 다 개념이에요. 그쵸? 각, 도형, 그다음 그 변 이런 것들은 다 개념이란 말이야. 내각의 합이 180도 이런 것들은 다 뭐야? 개념이잖아. 그쵸? 개념으로 된 거는 변하지를 않는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정신적인 것이 그 정신적인 것이야말로 우리 삶을 갖다 지배하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갖다 하는 관념론의 전통을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관념론의 전통을. 그쵸? 왜? 그래야 질서 같은 것들이 유지될 수가 있는 거 아니야. 자, 근데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살아있을 때 단 한 권의 책도 쓰지 않았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소크라테스가 남겨놓았던 이 철학을 갖다 정리하는 작업이 플라톤한테 넘어가게 돼. 플라톤한테. 이게 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지. 플라톤이 자기 스승이 돌아가셨을 때, 그 모함을 받고 약을 먹고 죽었을 때 마음의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리스 세계를 방황을 합니다. 어디 정착을 하지 못하고 몇 년 동안 방황을 하다가 노예 상인한테 잡혀가지고 이제 그 매매를 당했어요. 그 옥션에 올라가갖고 이제 매매를 당하는데 이 사람이 운이 좋아가지고 당시 노예 시장에 왔던 친구 하나가 라토니를 발견한 거야. 그래갖고 라토나 너 거기 왜 있냐? 딱 얘기하니까 플라톤이 뭐라 그래? 야 나 좀 사줘. 나 지금 잡혔는데 네가 나를 사서 해방을 시켜주면 내가 돈을 갚을게. 그래서 나중에 친구가 그렇게 했어. 그래서 나중에 플라톤이 돈을 갚으려고 하니까 친구가 뭐라 그래? 갚을 필요 없다. 친구 잘 둬야지. 자, 갚을 필요 없어. 뭐 내가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닌데 친구한테 그것도 하나 못 해줘. 돈이 굳었어. 그 돈 갖고 뭐를 해? 학교를 만들지. 학교 이름이 뭐? 아카데미에야. 그쵸? 거기에 수석 가장 탁월한 학자가 누구야?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였단 말이야. 그쵸? 플라톤의 작업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만물을 갖다 지배하는 근원이 왜 정신적인 것이어야 하는가? 이걸 이론적으로 정립한 거야. 간단해. 아까 여러분한테 얘기한 대로 자, 눈앞에 보이는 현상은 다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하고 결국은 현상은 어떤 관념적인 것, 즉 개념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즉 물고기는 물고기의 개념이 있을 때 물고기로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저걸 별이라고 인식을 하고 바라보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의 경험에 앞서서 뭐가 존재를 해야 돼? 개념적인 세계가 먼저 존재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지. 이걸 뭐라 그러는 거야? 이걸 이데아라고 부르는 거지. 자, 이걸 이데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모든 이데아 중에서도 가장 상위에 위치하는 이데아가 뭐다? 윤리야, 윤리. 선의 이데아. 그쵸? 자, 그럼 여러분 이게 왜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본질에 부합하는 거거든. 물고기의 덕은 뭐야? 바람직한 물고기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물고기는 자기의 물고기의 본질에 맞게 살아가는 물고기가 본질적인 거죠. 자, 봐봐. 자, 인간의 사회를 갖다 얘기를 할 때 선한 삶은 뭐겠어? 이 사람이 생각하는 선한 삶은 본성에 부합하는 삶이거든. 그렇죠? 관념, 이데아에 부합하는 삶이거든. 농민은 열심히 땅을 갈고 풍요롭게 작물을 갖다 만드는 사람이 덕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야. 장군은 용맹하게 나라를 갖다 지키는데 탁월성을 보이는 사람이 덕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지. 이상사회, 가장 이상적인 사회는 뭐겠어? 눈앞에 보이는 이런 현실을 초월해서 이 현실이 따라가야 될 가장 보편적이고 이상적인 사회는 바로 뭐겠어? 모든 사람들이 본분에, 자기한테 주어진 본분에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사회. 이게 가장 이상적인 사회, 이상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일단 이제 그 플라톤까지 한번 봅시다.
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테네 시민 소크라테스는 이에 대해, 즉 누구 소피스트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보편적이며 불변하는 진리와 도덕의 존재를 주장하고 제자들에게 절대적이고 불멸의 영혼, 관념이야. 그쵸? 보편적인 것, 절대적인 것들은 관념이 되어야 돼. 그는 육체와 물질과 자연, 즉 변화하는 세계에 대해서 영혼과 의식 세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영혼과 의식 세계가 물질의 세계보다 더 우선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영혼과 이성은 육체와 감성으로부터 분리되어 실체화되고 신성화되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즉 영혼과 이성, 즉 정신적인 것, 관념적인 것이 육체와 감성, 물질적인 것보다 더 중시되는 사상적 전통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플라톤의 이데아론, 이걸 우리가 객관적 관념론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데아론은 이런 변화를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대화편에서 플라톤은 시공을 초월한 비물질적인 영원한 실제, 참다운 실제로서 이데아, 즉 에이도스의 존재를 주장하고, 에이도스는 우리가 형상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형상. 예. 이게 일종의 이제 그 인식의 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각적인 세계를 이데아를 원형으로 한 모방에 불과하며 이데아의 부분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쵸? 물고기라고 하는 개념이 눈앞에 헤엄치는 모든 물고기를 다 우리가 일일이 다 언급한다고 하더라도 물고기라고 하는 개념을 넘어설 수 없지. 눈앞에 보이는 세모를 아무리 많이 그려도 삼각형이라고 하는 개념을 넘어설 수가 없단 말이야. 그쵸? 예,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타이밍에서 한 가지만 여기서 나중에 우리가 얘기할 때 그 텍스트 읽을 때 중요한 이거 하나를 얘기해 볼게. 그럼 어때?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정치 형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회는 민주주의를 할 거고 어떤 사회는 군주정을 할 거고, 우리가 현실에서 접하는 그런 정치 체제는 어때? 늘 불완전하고 미완성이죠. 그럼 올바른 국가란 무엇이냐? 이건 바로 국가의 본질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야. 국가의 이데아가. 그 국가의, 그러니까 모든 사회의 가장 역사와, 그러니까 시대와 장소를 갖다 초월해서 객관적으로 빛나는 정말 진정한 국가의 모델, 그걸 국가의 이데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플라톤의 공화국, 그러니까 레페블리카라고 하는 책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그 포인트만 잘 기억을 해주세요. 즉 정치 체제도 보편적이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될 어떤 이상적인 것이 있다. 그것이 본질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지. 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플라톤의 그런 이야기였고, 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로 가봅시다.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야, 정치 사상에서.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자기 스승한테 던지는 질문은 바로 뭐였냐면은, 자,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플라톤도 그렇고 너무 관념적인 것들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눈앞에 존재하고 있는 경험적인 세계, 우리가 직접 접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 실질적인 물체의 세계,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이 너무 적었고, 그런 것들을 너무 폄하한 것이 아니야라고 하는 이 문제의식, 이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문제의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핵심만 얘기할게요. 진료, 형상설. 자,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핵심이고, 우리가 정치사상 공부할 때도 이게 핵심입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기에 어떤 존재, 우리가 어떤 물체가 여기 있다, 존재를 갖다가 얘기를 할 때 존재가 되려면은 진료와 형상이 결합해야만 존재가 인정될 수가 있다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은, 자, 이 사람이 직접 든 비유인데, 우리가 집을 얘기할 때 여러분 보세요. 그냥 흙을 갖다 아무렇게나 반죽해 던져놓고 옛다 집 그러면 집이 안 돼. 집은 어때? 집다워야지. 집에 대한 개념을 따라야지만 집이 되는 거야. 그쵸? 일단 집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은 뭐야? 사람이든 짐승이든 거기에 거주를 갖다 해야지 집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런 형상에 맞춰서 모래라고 하는 진료를 사용해서 집을 질 수도 있고, 자갈을 사용해서 집을 질 수도 있잖아. 즉 진료는 뭐야? 다양성의 원천이 됩니다. 이게. 형상은 뭐야? 어떤 존재가 존재다울 수 있는 틀을 갖다 만들어주는 게 바로 형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두 개가 결합이 되어야 존재가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때?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의 세계의 중요성을 살려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야. 자,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걸 정치의 원리에다가 적용하면 뭘까? 어떻게 될까? 나중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정치도 자 진료는 이게 질이지 질. 형상은 주로 형식이야 형식. 형식과 질이 결합이 되어 갖고 정치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특히 정치에서 발견되는 형식은 뭐? 수의 논리입니다. 숫자의 논리. 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질을 얘기하는 거거든. 자 여러분 봐봐요. 민주정의 특징은 뭘까? 일단 수에 있어서 다수의 지배입니다. 질은 어때? 그 다수의 삶의 질은 어떨 것 같아? 이 시기에 가난하고 못 배우고 꾀죄죄한 사람들이죠. 낮은 질을 갖다 가지고 있는 다수의 인민들의 지배를 이 사람은 민주정이라고 보는 거야. 그렇죠? 거기에 비해서 자 소수가 지배를 하고 이 소수의 지배하는 소수의 질이 탁월한 그런 정치체제가 어떤 정치체제? 귀족정 또는 과두정이라고 부르는 정치체제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상은 뭐야? 과두정은 어때? 그러니까 소수의 탁월한 사람 쪽으로 편향이 되는 정치야. 민주정은 어때? 우둔하고 많이 못 배운 다수의 빈민들한테 편향되는 그런 정치란 말이지. 둘 다 좋지 않아요. 왜? 과두정은 다수의 사람들을 갖다가 배제하거나 억압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고, 그 다음 어때? 그 다음 그 민주정 같은 경우는 올바른 정치가 아니라 정치가 타락하기가 쉽고, 그쵸? 아주 엉뚱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질적인 문제가 있는 게 민주정이란 말이야. 제일 이상적인 정치는 뭐? 질과 형식이 균형을 잡히고 통합된 거, 중용의 길을 가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게 바로 뭐 혼합 정치란 말이지. 그래서 민주정과 과두정을 섞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보는 이게 이 논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논리가 여러분 지금의 현대 의회 제도라든가 이런 데도 다 반영이 돼 있어. 원래 여러분 상원이 뭐야? 귀족 정치를 반영하는 거거든. 하원은 일반 서민들의 정치를 대표하는 게 하원이거든. 두 개의 균형을 갖다 이루려고 하는 이런 식의 원리 같은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원리하고도 맞닿아 있는 사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와 같은 즉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와 같은 절대관념의 세계와 감각적 물질의 세계를 진료 형상설을 통해서 변증법적으로 통일시키려고 했습니다. 자 진료 형상설 이게 핵심이죠. 형상은 일종의 개념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에이도스라고 하는 거지 형상이. 자 존재는 관념적인 형상과 감각적인 물질인 진료의 통일로서 가능하게 됩니다. 집에 비유해 볼 때 집의 구조에 대한 계획이나 틀이 형상이라고 한다면 목재나 돌은 진료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진료로부터 완전히 독립해 존재하는 순수 형상이 있을 수 있다. 그쵸? 진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세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인정함으로써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관용론적 합리주의의 전통 안에 머물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자, 고대 철학의 분계기 여기서부터는 그냥 쭉 참고로 하세요. 자, 헬레니즘 시대 기원전 3세기부터 6세기 시대죠. 자, 알렉산더의 정복 시대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고대 철학은 계속해서 붕괴를 맞이했습니다. 알렉산더의 동방원정과 제국의 건설 이후 철학은 폴리스의 시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방향 지워지는 그런 역할로부터 벗어나서 코스모폴리테스, 즉 세계 시민으로서 개인의 보신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뭘까? 세계가 하루가 다르게 넓어지거든요.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고 삶이 안정되질 않아 이 시기에는. 그러니까 어때? 보편적인 것, 객관적인 것 이런 것들을 갖다 고고하게 인간 사회 위에 빛나는 것 이런 것들을 갖다 성찰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철학이 이 시기에는 처세술로 이제 전락하고 맙니다. 처세술로. 즉 보편적인 것과 개체적인 것, 자연과 인간의 사이에서 인식과 존재를 탐구하는 그런 태도가 헬레니즘 시기에는 후퇴를 하게 되고 개인주의적 윤리와 회의주의적인 태도가 다시 지배적으로 되어 갑니다. 자, 기원전 3세기에 스토아 학파의 등장. 이들의 존재로는 범신론적이고 보편적인 로고스의 씨앗이, 이성의 씨앗이 또는 분신이 세계 속에 충만하고 위에 조그맣게 필기 한번 해봐요. 자, 기독교로 넘어가는 길목이야 이게. 자,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여러분 이제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자연 안에 보편적인 원리가 깃들어져 있다는 거야. 나중에 이게 그 기독교에 의해서 뭐가 되는 거야? 신의 섭리로 바뀌는 거지. 자연 안에는 보편적인 원리가 깃들어져 있고, 이 말이 어떤 식으로 가게 되냐면 우리가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될 것은 될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지. 그쵸? 애써서 우리가 뭐를 갖다 바꾸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결국 뭐? 안분지족이 삶의 태도가 되는 거야. 주어진 대로 살자. 그쵸? 어차피 세상은 내릴 거야. 그쵸? 그냥 그대로 가. 흘러가. 그쵸? 예, 흘러가는 세월을 우리가 어찌 잡을 수가 있어. 그냥 예, 우리한테 주어진 삶에 그냥 충족하게 만족하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이런 태도가 지배하게 되는 거란 말이지. 자, 보세요. 어떤 이제 로고스가 세계 속에 충만하고 세계 전체를 한 목적이란 말이 철학에 많이 쓰이는데 그냥 이렇게 법칙적으로 이 말로 바꾸세요. 한마디로. 예, 그런 어떤 그 보편적인 이성이 자연 속에 개재되어 있고 개입되어 있고, 그것이 세계를 갖다가 어떤 법칙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 법칙과 세계의 운명, 신의 섭리로, 자, 이 앞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특히 이제 우리가 중세 시대 때 얘기하는 범신론이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만물에 신의 섭리가 깃들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자, 이런 존재론을 바탕으로 이들의 윤리학은 아까 얘기한 대로 개개인이 참다운 자연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즉, 자연을 바꾸거나 자연을 갖다가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것. 마치 동양에서 스스로 자자 그러할 연자, 자연이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태도가 나타나는 거지. 안분지족하는 거야. 그래서 자연에 대해 질문을 제기하거나 도전하는 행위는 비윤리적인 것. 왜? 보편적인 이성에 도전하는 것이 돼버리니까. 그리고 안분지족한 엄숙주의와 금욕주의가 삶의 원칙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스토아 철학의 특징이었습니다. 로마 시대 후기부터는 피시스를 초월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독교 세계로 넘어가는 거죠. 자, 피시스와 인간을 주제하는 관념으로서 신적 원리에 호소하는 종교 철학이 지배적으로 되고, 중세 교부 철학에 이르러서 인간은,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야. 신에게 존재의 의미와 윤리를 넘겨주고 구제를 호소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여러분, 이제 그 중세 시대부터는 바로 합리주의가 여전히 관철됩니다만, 이제부터는 어때? 신이 이성의 주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주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유일한 주체가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유일신으로서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야. 여러분, 벌써 그 창세기에 얘기가 들어가 있어. 아담과 이브를, 특히 아담을 갖다 하나님이 만드셨지. 그리고 아담이 외로워해서 이브를 만드셨어. 얘들이 짐승처럼 그냥 즐겁게 뛰놀지. 근데 어때? 하나님께서 저 열매를 먹지 마라. 이렇게 금단의 열매를 딱 이제 이렇게 두시죠. 그 열매 이름이 뭐야? 선악과. 이성이야, 이성. 이성은 뭐야? 신의 영역이야. 인간이 훔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어때? 뱀이 꼬셔서 선악과를 따먹죠. 그래서 우리가 이성을 갖다 갖게 돼. 근데 어때? 이 인간이 갖게 된 이성은 신의 이성하고 비교해보면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이성이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어때? 인간은 다른 짐승과 달리 원죄를 안게 되는 거야. 바로 일단 먹지 말라는 걸 먹었으니까 죄를 진 거지.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가면서 뭐가 윤리적이란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보편적인 이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 양심으로 안단 말이야. 그쵸? 근데 어때? 그걸 알면서도 죄를 져. 이건 자유의지야. 그쵸? 하나님께서는 뭐야? 늘 보면 선하게 선택할 길만 우리한테 주셨지 악하게 살 길을 갖다 우리한테 열어주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어때? 악을 선택한단 말이야. 자유의지로. 그쵸? 결국 어떻게 돼? 그런 자유의지로 보편적인 이성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구제를 받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때? 하나님과 화해가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어때? 신이 원하는 바대로 윤리적인 계율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인간은 결국 신의 품에 다시 안긴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생각. 사실은 이 스토리를 내가 길게 얘기한 게 서양 철학이 근대 철학에도 이런 생각들이 다 배어 있어. 마르크스. 뭐라고 얘기해? 마르크스는 기독교 반대하잖아. 반대하는 사람인데도 비슷한 테마가 들어있단 말이야. 단지 인간이 신으로부터 버림받고 던져진 게 아니라 자연으로부터 던져진 존재라고 얘기하지. 그리고 자연으로부터 던져진 인간은 어때? 이성을 가지고 자연과 대화를 합니다. 자기한테 필요한 대로 자연을 가공하면서 그 자연을 소유하는 거야. 그렇죠? 예. 근데 어느 순간에 그런 인간의 본질로부터 벗어난 노동이 생긴단 말이지. 남이 명령을 해서 하기 싫은 노동.
그쵸? 임금을 얻기 위해서 마지못해 하는 노동. 이 노동은 어때? 원래 본질적인 노동이 아니란 말이지. 결국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런 노동을 타파를 했을 때 인간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테마. 지금 이 기독교적인 이런 얘기,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했던 이런 얘기가 사실상 보면은 예, 관념론과 유물론이 대비하는 것도 했지만 기본적인 스토리들이 다 살아남아 있어요. 이게 제가 현대 철학에도 이런 그 스토리가 살아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간은 신에게 존재의 의와 윤리를 넘겨주고 구제를 호소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이제 신이 이성의 주인이 되는 거죠. 자, 중세 교부 철학과 스콜라 철학, 9세기부터 15세기 전반. 교부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신론을 갖다가 뒷받침한 지식인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왜 신이 이성의 근원인가? 예, 왜 신이 이성의 근원으로 우리가 간주를 해야 되는가? 이거를 갖다가 설명을 했던 일종의 지식인들을 얘기합니다. 자, 교부, 교회를 대표해서 이단 세력과의 논쟁. 그러니까 신의 이성의 근원으로서 이제 신을 갖다가 부정하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의 이제 그 논리들과 이제 싸우는 사람들이었죠. 혹은 외부 비판자들에 맞서서 기독교의 변호를 담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교부라고 합니다. 카톨릭 교회가 모습을 갖춘 2세기부터 8세기까지 교부들의 전성기였습니다. 교부들은 처음에 이교도에 대해서 기독교를 옹호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초기에는 고대 그리스 철학을 이단시하에서 금지했으나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성의 주체를 인간으로 보잖아. 그리고 위험한 철학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3세기경에는 그리스 철학을 수용해서 기독교의 옹호를 위해 이 철학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어때? 여전히 보통 사람들한테는 기독교 철학을 금해놓고 자기들끼리만 암암리에 몰래 이제 그 고대 그리스 철학을 갖다 가져다가 뭘로 만드는 거야? 기독교 철학으로 가공을 합니다. 특히 플라톤을 갖다가 가공을 했단 말이지, 이 사람들이. 교부 철학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주로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갖다 활용을 해서 기독교에다가 이제 그 반영을 시킨 사람들이에요. 자, 테르툴리아누스, 클레멘스, 아우구스티누스 등이 대표적인 교부였고, 특히 대표적인 사람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의 이데아를 신의 속성으로 바꿔놓는 데 기여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의 이데아를 하나님으로만 바꿔놓으면 완벽하게 되는 거란 말이지. 모든 그 존재하는 것들의 그 바탕에는 신의 의지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신은 절대의 선이며 자신에 의해서만 존재하게 되는, 자신에 의해서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 독단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독단자.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예, 이런 이데아를 원형으로 세계를 갖다 창조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인간의 악행은 절대 선으로부터 유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악행은 어디서 와? 자유의지에서 오는 거야. 인간의 선택의 문제야. 그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인간의 자유란 악을 행하는 자유밖에 없을 뿐입니다. 왜? 선을 행하는 자유는 하나님의 의지에 따르는 거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해서 자유가 아니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거니까. 인간의 자유는 결국 뭐? 하나님의 배반을 하고 그 다음 죄를 짓는 거란 말이야. 자유의지에 의해서 원죄를 짓게 된 인간은 자신의 의지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신의 은총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구제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은총은 교회에 의해서 매게 된다라고 주장했던 게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자, 스콜라 철학. 이 사람들은 사실상 보면 직업적으로 놓고 봤을 때 성직자들이 많았어요.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왜 신이 이성의 근원이어야 하는가? 이걸 갖다 옹호했던 그런 그 수도사들이죠. 스콜라 철학은 중세 기독교 성당, 수도원에 부속된 학교, 대학에 학식 있는 수도승들이 주창한 철학이었습니다. 스콜라 철학자들은 교회의 정설, 오토독스를 갖다 옹호했고 신학과 철학을 구분해서 철학을 적대시하기도 했습니다. 왜? 철학은 이 사람들이 보기에 건방진 학문이거든. 인간의 이성을 갖다가 존중하거든. 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대표적인 스콜라 학자로서 파리에서, 이 사람이 소르본 대학교 학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학 교수를 지냈습니다. 재밌는 얘기 해줄까? 이 사람이 소르본에 이제 발령받아갖고 딱 간 다음에 어느 날 이제 짐 정리를 하려고 지하에 내려갔대. 지하에 내려가 보니까 괴짝으로 봉인된 것들이 이렇게 있어갖고 호기심에 괴짝을 뜯어봤더니 고대 그리스어로 쓰여진 책들이 마구마구 나왔다는 거야. 그게 바로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거기에 아주 심취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는 은총의 빛, 신의 계시와 자연의 빛, 인간 이성을 구분을 하고 은총은 자연을 완성한다. 잘 봐요. 은총이 뭐야? 이게 에이도스지, 형상이야.
자연은 뭐야? 진료야. 그렇죠? 예. 예, 형상에 입각해서 진료가 결합되고 그래서 존재가 완성된다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신과 철학을 구분해요. 철학의 존재를 이 사람은 인정을 합니다. 단 철학은 교회의 신여가 되는 한, 즉 무슨 소리? 교회의 논리를 갖다 뒷받침할 때만 진리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지로서 최선의 세계를 창조하고 자연계는 형상과 진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료는 보편적인 형상과 대비되는 개별화가 뭐야? 다른 말로 바꿔봐. 다양성. 아까 얘기한 무슨 뭐 집을 지을 때 모래로 짓는 집, 자갈로 짓는 집. 그 다양성의 원리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로서 신의 섭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자연과 세계를 마주보고 질문하며 문명을 창조하는 주체였는데 중세로 넘어가면서 기독교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성은 신이 독점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몇 역사학자들은 중세 시대를 갖다 암흑 시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그 인간이 이성의 주체로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 그런 의미에서 암흑 시대란 말은 맞아. 근데 합리주의가 중단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그건 틀렸습니다. 합리주의는 어때요? 기독교 철학을 통해서 계속 살아남은 거야. 단 이성의 주체가 누구냐 여기에 따라 갖고 달라진 것 뿐이었단 말이죠. 자, 일단 요게 이제 우리가 했던 서설이고요. 어떻게 할까? 지금 10분인데 10분 쉬었다가 그다음에 곧바로 플라톤 얘기로 넘어갈게요.